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클 코엔 청문회가 하노이 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추가 협상이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2차 회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하노이 회담장에서조차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핵 파기 정의에 합의한다 해도 협상이 성공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무슨 당에 속해 있고 어떤 케이블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천양지차입니다. 팍스 뉴스를 보는 사람은 84%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지만 CNN 방송 시청자는 1%만이 대통령 말을 믿습니다. 같은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4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지층을 골수 공화당원 밖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재선의 노란불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발언에 대해 투자가들은 더 이상 놀랍다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스튜디오 갱스터로 판단하기 때문인데 투자가들은 연준 의장과 세계적인 양적 긴축을 주시합니다. 민주당에서는 14번째 대선 출마자가 나왔습니다. 한때 공화당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의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돌았던 존 히큰루퍼 콜로라도주 전 주지사입니다. 팍스TV가 팍스TV 주최 대선 토론회에서 질문을 사전에 트럼프 후보에게 줬다고 뉴요커가 보도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는 무장하지 않은 흑인에게 20발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경관이 기소되지 않은 뒤 주민들이 시위합니다. 배심원에 선정되는 걸 피해보려고 법정에서 의도적 난동을 부린 사람에게 판사가 수감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트위터에 마이클 코헨 청문회가 may have contributed, 어쩌면 내가 하노이 회담장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데 역할을 했을 수 있다. may have contributed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물론 마이클 코헨 대통령의 전 변호사 픽서가 의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 그 자체가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와 내통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언을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것은 뉴욕의 지방법원이나 특별검사가 하는 일이고 마이클 코헨을 청문회에 민주당이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것은 지금 우리의 대통령의 안팎을 샅샅이 보여주는 그런 것이 목표였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가 결국은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 마이클 코헨이 어느 정도였냐면 팍스 뉴스도 전부 생중계했습니다. CNN도 전부 생중계해서 일부에서 CNN만 생중계를 하고 팍스 뉴스는 하노이 회담을 보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팍스 뉴스를 평소에 아무리 그런 지적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를 전부 봤어요. 중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가 거치잖아요. 팍스가 굉장히 광고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팍스조차도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통령의 픽서가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라든가 협잡군, 사기꾼 이걸 본인이 직접 텔레비전을 보면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향을 미치겠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을 방어하려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코헨이 이미 그 전에 의회에서도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고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코헨이 대통령이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다. 나는 그것을 지금 후회한다. 새 사람이 되고 싶다 했잖아요. 해서 공화당 의원이 아니 당신 의회에서 이미 거짓말을 했고
당신 뭐 세금 탈세 등등 해서 지금 감옥 가지 않느냐. 어떻게 당신 말을 믿어? 하니까 병적인 거짓말장이야 하니까 코엔이 나요? 아니면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원들이 계속 대통령을 보호하고 코엔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마다 코엔이 내가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지금 이 대가를 치릅니다. 난 감옥에도 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를 잘 보시오. 이런 말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가 없겠죠. 이게 또 이제 뭐 탄핵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니까 세계 역사상 현재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과 가장 가까웠던 함께 여행 다니고 밥 먹고 모든 뒷설거지를 다 해줬었던 사람이 이렇게 의회에서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데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어제 결국은 민주당이 이 오픈 공개적인 청문회에서 거짓말장애로 이미 그 법적인 그 판단을 받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한 것은 너무 잘못됐다. 얼마나 중요한 북한과의 핵 협상이었는가. 아니 대통령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이런 일을 하다니 하면서 shame 하고 그 민주당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원래 2월 7일에 청문회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이클 코엔이 트럼프 측에서 우리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하고 청문회를 연기하기를 코엔이 원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코엔이 한 얘기를 이 의회가 내가 지금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그런 것을 요청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물론 민주당이 정했습니다. 2월 26일 미국 날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하노이 회담 그 첫날이에요. 이것은 그 민주당이 알고 정한 거죠. 대통령이 2월 5일에 정상회담 날짜를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도 다분히 의도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그런저런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원래는 그 백악관에 있는 책상까지 다 하노이로 가지고 가서 그 책상 위에서 역사적인 그 서명 조인식을 하고 이것이 그런 책상이었다 하려는 계획까지 다 했는데 안 하고 왔다는 것은 청문회에 따라서 이제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만찬할 때도 그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의견이 서로 다르고 모두 보여주고 전에 CSIS라든가 뉴욕타임스가 여전히 핵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강선 등등의 위성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고도 했고요. 나중에는 뭐 다 알고 있는 일 이 정도로 얘기하다가 이번에 김정은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이 놀랐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미국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걸 모르겠어요. 언론에 수없이 나왔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고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들고 나올 줄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스티븐 비건과 협상을 다 해서 문안까지 다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뭐 그것을 들고 나와서 이것까지 다 그럼 해라 없애버려라 할 줄 몰랐다는 거죠. 아무리 그 북한도 오만 케이스를 다 예상을 하고 예상 답변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랬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결국은 밤에 자고 만찬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 보면서 결정을 했겠지만 그리고는 이제 존 볼턴을 투입을 하고 존 볼턴의 입이 트럼프의 입이고 트럼프의 마음이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 결국은 그게 이번 협상이 안 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대통령이 직접 트윗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사이에 뭐 어제 하루 종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는 우리가 이겼다. 완전히 현저하게 성공한 회담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보호하고 나라의 이익을 지켰으니까 존 볼튼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토 원비어에 대해선 대통령과 본인이 생각이 다르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 폼페오도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영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 다 이제 내놔라 하니까 북한은 뭐 사전협의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놀란 것이고, 북한이 말한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1개 전부가 아니라 유엔 제재 5개만 그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 5개를 제재해 주면 결국은 그 돈으로 또 핵 개발을 하니까 이것은 뭐 다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해석인데요. 그것도 어차피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금방 다 해줄게 했지만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원에서 먼저 걸려버리잖아요. 해서 대통령의 그 보좌관들, 뭐 존 볼튼이나 대통령의 국무장관이 성공한 회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이상한 회담이죠. 비자르한 회담이라고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기대 수준 낮추고 대통령 자신도 서두를 필요 없다 하니까 아마 타임라인을 길게 주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스티븐 비건도 스탠포드에 가서 이렇게 아주 묘한 말을 했잖아요. 길고도 묘한 말. 우리가 북한이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경제 제재를 하나도 해제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미국은 한 적이 없다. 참 이상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폼페오 국무장관도 계속 미국의 위협만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는 확 바꿔버린 게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스티브 코엔 청문회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그 회담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그 실무진들이 뭐 언젠가는 또 만나겠죠. 그런데 북한은 승리했다고 미국에선 봅니다. 어차피 핵 개발 계속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로써 아무것도 타임라인이라든가 정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미국에서 그토록 얘기하더니 이렇게 보니까 뭐 귀여운 데도 있네. 그리고 뭐 목소리도 뭐 지도자스럽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오랜 동안 적이었던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우리 수령 동지께서 했다 하고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는 언론을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너스까지 받았잖아요. 키 리졸브와 또 그 독수리 훈련을 뭐 44년, 11년 동안 했던 것을 이름 바꿔서 굉장히 약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북한에서 굉장히 위협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물론 사전에 결정이 됐지만 회담이 깨진 뒤에 그 사전에 결정됐던 것을 뒤집을 수도 있는데, 북한에게 잘 보이려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또 돈이 드니까, 이것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돈도 들고 뭐 북한도 자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취소하고, 뭐 헤드라인이 어제와 오늘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이 달라요. 어제는 이게 취소됐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뭐 이름을 바꿔서 다른 훈련으로 한다.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도수가 약한 것으로 바꾸니까 북한에는 승리인 거고, 미국은 이제 북한에 코엔 청문회가 없었다면 원래 그 약속됐었던 뭐 4가지 그 박스가 보도를 했었던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진 그런 것들을 협상하고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최악을 의미 없는 핵 협상에 미국이 많은 것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그것도 지켜주지 않겠지만 의회에서 제재하는 거 풀어주지 않을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최악은 막았다 하는 정도는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일이 잘못될 경우에, 지금은 북한에서도 미국에서도 서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좋은 말하고 헤어졌다고 하고 웃으면서 실제로 헤어지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을 한다고 하고 하지만, 뭔가가 잘못될 경우 북한이 이란에 핵기술을 팔면 어떡하는가. 물론 지금 북한이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다 다르게 내놓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것은 무슨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세계 국제기구라던가 직접 북한을 오랜 동안 다녀온 사람들이 보면은 경제 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는가 보다. 발전을 많이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장마당 등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부에서 배급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북한에 많은 배급량을 못 주면요. 대신에 다른 것을 좀 편하게 해준대요. 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그런 즐거움이 또 있다고 탈북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워지면 어차피 회담에서 뭐 테스트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테스트는 안 한다 할지라도 기술을 이란 같은데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선희 부부상 같은 사람들이 우리 그 수령 동지께서 김정은 동지께서 국무위원장께서 미국식 계산법이 이상하다 의아해 하시면서 이게 정말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데 낙관을 잃지 않으셨는가 우려됩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잖아요. 대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한국의 보수는 이 북한이 그 아주 촉박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트럼프가 촉박하다고 보죠. 그리고 이게 상식이죠. 뭐 김정은 위원장이야 그냥 가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 앞으로 다시 협상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또 역시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회담 이후에 국무부에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어제 러시아와 전화 통화를 해서 러시아도 역시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다.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문제 얘기하면서 노스코리아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보수는 중국이 깜짝 놀랐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봤으니까 무역 문제에 있어서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쪽 면으로도 봅니다. 둘 다겠죠. 그때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회담이 이어지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의 지지도 받아야지 되고 한국, 일본, 중국의 다 지지를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장에서 중국이 많이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핵협상을 하더라도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사는가? 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미 두 사람 사이가 좋다고 연애하는 사이처럼 사이가 좋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증명이 됐고 탑다운식으로 해봤자 이게 또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존 볼튼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요 회담 깨는 것의 선수예요. 선수. 94년도에 제네바 협약하고 이거 깨서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북한이 존 볼튼을 북한 핵 개발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데 그때 깼었던 것도 볼튼이고 이번에 또 깬 것도 볼튼이 큰 역할을 했고요. 그 구소련과의 그 중거리 그 미사일 조약 이거 깬 것도 존 볼튼이 들어가서 깬 겁니다. 이라크와의 미국이 오바마 때 맺은 협상을 깬 것도 존 볼튼이 들어가서 깬 것이고 뭐 쿠바라 지금 베네수엘라 쿠바와 가까운 이것을 여러 가지로 흔들고 판깨기를 하는 사람도 존 볼튼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말을 어떤 정보국이라던가 이런 전문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존 볼튼은 대통령을 누구보다 많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제 뒷부분의 정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존 볼튼은 사무실도 백악관에 있잖아요. 마이크 폼페오는 백악관에 안 있고 국무부에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르바초프와 로널드 레이건이 86년도에 실패하고 나중에 군축 협상하고 결국은 이제 스타트에까지 서명 조약을 하는 그걸 얘기하지만 정말로 틀려요. 틀리는 게 그때와 지금 케이스가 다른 게 다릅니다. 다르다고도 하고 틀리다고도 할 수 있어요. 김정은은 고르바초프와 같은 개혁가가 아니잖아요. 고르바초프는 구소련을 조각조각 내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권력 놓고 옐친에게 미국의 푸들이라고 그 당시에 썼던 옐친에게 주면서도 다른 나라에 독립을 줬었던 개혁가인 겁니다. 그게 다르고 그리고 86년도에 협상이 깨지고 그 뒤에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다시 만나서 협상했을 때는 그 이전부터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14년 전 1972년도 닉슨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성공이다 하고 의회에서
그 어떤 연설을 했는데 그 뒤에 한 2주일인가 뒤에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를 터뜨려 버린 거죠.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 힘을 받지 못하면 그게 탄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닉슨이 정말 긴장 완화하는 그 러시아와 구소련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약하니까 우리가 리버럴이건 컨서버티브건 다 이제 그런 국제적인 문제에서는 도와야지 된다 해서 긴장 완화가 됐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레이건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문제는 너무 다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본인이 성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교적인 것에 성공을 한다고 보긴 힘들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도 왜 북한을 그럼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해제해줘야지 되는가 의회에 지지가 있어야지 되고 뭐 나중에 평화조약까지 간다면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상원에서도 그만큼 지지를 많이 받아야지 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개인적인 정치 목적 때문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충분히 그 국민들에게 설득을 의회에도 설득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란의 핵 협상을 그렇게 오랜 동안 한 8년 정도 걸려서 오바마 시절에 해놓은 이것을 그냥 확 깨버렸는데 그 딜보다 북한과의 딜이 훨씬 힘든 딜이거든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져 가고 어떻게 나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 하니까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것을 글쎄요 민주당에서 해줄 수 있을까? 게다 대고 이제 나중에는 뭐 러시아, 일본, 중국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럴 때 어떤 그 단어가 생각나냐면은 큰 나라의 큰 지도자는 그 때로는 상당 부분은 물론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이어야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그 마음을 갖고 개혁가의 마음이라든가 평화를 뭐 한반도의 평화까지 미국은 물론이고요. 한반도의 평화까지 일본의 평화까지 안정까지 이것까지 크게 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시켜 줄 때 그때 북한 핵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비틀즈 노래예요. 그리고 국내 정세는 점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을 꼭 뭐 미국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뭐 하와이, 아틀란타, 뭐 시애틀, 뭐 모든 전역에서 듣고 계시고 서울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듣고 계시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요, 이 김정은 위원장 하면은 굉장히 아직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2번 만나면서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멀쩡한 생사람 잡는 사람인 겁니다. 생사람 죽이는 사람인 겁니다. 독재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해서 미국의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앵커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체어맨 킴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딕테이터라고도 하고요. 노스코리아의 리더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노스코리아를 이끌고 있으니까 아주 굉장한 존칭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이미지, 왜냐하면 북한에 분명히 수용소가 존재하고 정치적인 적을 가두고 이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국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 숨결을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미디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결국은 뭐 분위기 괜찮네 생각했었던 것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사람의 정치적인 것이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지 못할 사람이 뭔가를 뭐 영변을 파기한다고 한다고 할 때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완전히 보지 않고 경제 제재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저항행의 벽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보통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는 좀 전하고 싶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이니까 이것은 뭐 특별히 이쪽 저쪽이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고 NBC는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한다던가 아니면 뉴욕타임스와 CBS에서 하는 여론조사보다는 대통령에게는 조금 높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와 ABC는 다 대통령이 페이크라고 하고 또 뉴욕타임스와 CBS도 다 페이크라고 하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나마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보고 기업을 위해서 대변하는 기업의 대변지이기도 하니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당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등등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북한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그런데요. 먼저 얼마나 이게 당파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정직성과 믿을만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75%가 믿을만하죠. 그리고 무당파인 사람들은 27%, 민주당은 6%만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합해봤더니 10명 가운데 약 6명, 58%가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어떤 케이블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 더 달라요. 팍스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84%가 대통령 뭐 믿을만 하지. 그에 비해서 MSNBC를 보는 사람은 21%인데 CNN을 보는 사람은 1%만이 대통령이 정직하다거나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믿을만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는 아니고 러시아 조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는 말을 믿을만하거나 뭐 정직하게 말한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작은 샘플이기는 해요. 한 900명이군요. 900명 가운데서 720명이 등록된 유권자고 또 조사 결과가 전화로 했으니까 사람이 뭐 설문조사 페이퍼도 아니고 전화니까 오차 범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오차 범위는 3.3% 정도밖에 안 보네요. 민주당 전략가가 얘기하기를 이게 이제 정말로 그 리얼리티 어떤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서 리얼리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마이크 코엔 거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는 청문회였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봐야지 되는데 이미 이 수사 결과를 보기 전에 48%는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48%가. 뭐 그런 뭐 거의 비슷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또 봐야지 될 그런 부분은 등록된 유권자의 41%만이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definitely 내가 꼭 찍겠어 아니면 뭐 likely vote 투표할 수 있지 이렇게 합쳐서 41%거든요. 그런데 48%는 역시 definitely 확실하거나 아니면 내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거야. 여기서 이제 7%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그다지 작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작은 차이는 아닌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1월 달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3%포인트 올라가서 현재 46%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6%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공화당 사람들이 88%가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민주당이라든가 무당파로 민주당까지 확장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무당파로 대통령이 이 같은 그 지지율을 확장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재선되기가 좀 그 힘들다. 그런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소셜리스트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셜리스트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지금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셜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 소셜리스트 정의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민주당 소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소셜리스트라고 하면 소셜리즘이라고 하면 국가가 모든 그 사적인 기업을 다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 먹는 것까지 다 배분하고 베네수엘라처럼 그래야지 되는데 미국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헬스케어에 있어서는 국가가 관장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대세이고 물론 아주 젊은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 하원에서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소셜리스트들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그들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이요. 그런데 또 나이 든 사람에게도 뭐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37%는 75세 이상이면 투표하지 않겠다 하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거든요. 제3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8%나 돼서 1995년 이후에 최고라고 하거든요. 양당 정치에 지금 너무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누구나 그 느끼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그 지지 기반 이외에 확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재선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공화당에서는 큰 지지를 받아도. 지금 지난 주말에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의 그 정치행동위원회 CPEC에 가서 연설을 2시간이나 했어요. 굉장히 아주 긴 연설이고 정말 오프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 이외의 것까지 많이 했는데 지금 나온 것 보니까요. 워싱턴 포스트 팩트 체커가 좀 그 강하잖아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얼마 했다 하는 것은 빼고, 이 CPEC에서 2시간 동안 연설하는 동안 104번을 가짜거나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는, 왜곡하는 그런 말을 104번 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그 확장력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한국에서 자유한국당의 그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그 서울시장에서 보면 알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주 이번에 묘한 걸 보여줬잖아요. 당내의 지지도와 당외의 지지도가 딱 엇갈려서 당내는 황교안, 당외는 전체적으로는 오세훈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원하는 그 1등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화당에서 88%, 90%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오세훈 씨를 쳐다보는 많은 측에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대선 주자하고 큰 흐름 바꾸고 총선 있고 할 때는 꼭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20몇 % 지지밖에 안 되잖아요. 확장을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대선 후보로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결과다 하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뭐 자세히 전해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아직은 존 히큰로퍼라는 전 콜로라도주의 2번 주지사, 이 사람이 언제 주지사를 했냐면 그 오로라 극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했거든요. 콜로라도 하면은 뭐 현재로서는 레드라고 볼 수도 없고 블루라고 볼 수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 퍼플 스테이트예요. 퍼플 스테이트고 퍼플 스테이트에서 온건한 주지사를 했는데 그래서 온건한 공화당 오하이오주 이제 임기 때문에 얼마 전에 물러나고 지금 CNN에서 커멘테이터 하고 있거든요. 존 케익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본인이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했고요. 좀 온건한 사람답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낙태에 대해서는 플랜드 페런트후드 아주 이슈가 되는 뭐 낙태 자체를 하지는 않지만 가정 계획 같은 것은 가족 계획 같은 것은 하죠. 그런 것도 지지한다고 하고 게이 권리도 지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14번째로 지금 민주당에 나왔어요. 후보 정말 많네요. 지난번에 공화당이 16명이었던가요? 트럼프 대통령 나왔을 때 17명이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그 랜드 폴 공화당 상원 의원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이미 그 책정한 것을 빼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이미 멕시코 장벽을 쌓겠다는 것에 나 투표하지 않는다 해서 4명 나왔기 때문에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대통령의 이 안을 이제 그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대통령이 또 비토할 거니까 3분의 2까지는 못 얻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를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조차 지지받지 못하고 멕시코 벽을 쌓으면은 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또 민주당 의회에서 뭐 대통령 아들을 포함해서 60명 다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시오. 이게 이제 대통령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권력 남용, 뭐 사법 방해 등등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쫙 사다리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면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런 내용은 뭐 가뿐한 건데 전해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대선 그 출마할 때 힐러리 클린턴에게 민주당에서 일을 했었던 그 CNN의 커멘테이터가 뭐 질문을 줬다 해서 얼마나 그 많은 비난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팍스뉴스가. 그런데 팍스뉴스가 주최를 했었을 때, 그 토론회를 주최를 했었을 때, 메건 켈리라는 여성, MBC에 가서 뭐 지금은 흐지부지 되고만 그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성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신의 눈에서 온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질문을 그 당시에 나중에 이 사람 그 CEO 그리고 결국은 그 사임하고 말았지만 사임하고 또 아주 그 불행한 그 개인적인 인생을 맞았지만 로저 에일즈 그 당시에 팍스의 CEO가 메건 켈리가 너에게 그런 여성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이다 하고 질문을 미리 줬다고 이 뉴요커의 아주 그 유능한 기자가 그 제인 메이어 기자가 실제 그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잠시 전에 잠깐 전해드렸던 것에 추가로 단어 하나를 붙여야지 되겠어요. 그 뉴요커가 그 팍스가 예전에 토론회 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팍스 CEO였던 사람이 질문을 줬다는 것. may 그랬을 수 있다 하고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CPEC에서는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모임이니까 환영 많이 받았고요. 두 군데의 미국에서의 그 크리스천 대학교 리버티 아주 유명하죠 보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콜로라도에 있는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페퍼다인 유니버시티가 그 공화당의 CPEC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의 그 총장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보통 대학은 좀 리버럴 하잖아요. 이렇게 크리스천 대학들 빼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문제가 이제는 주식시장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미국과 중국과의 뭐 무역 전쟁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니까 트럼프 대통령 내 탓이다 하는데 아니 나의 공이다 하는데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투자가들이 엑시오스가 오늘 그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투자가들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great deal maker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reat deal maker인가? 아니면 스튜디오 갱스터인가? 스튜디오 갱스터라는 게 이제 그 힙합 아티스트인데요. 이번 그 힙합 아티스트니까 그 노래에는 총, 폭력, 뭐 살인 이런 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아티스트들이 아주 그 교외지대 안전한 데 살고 생활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하게 터뜨리고 말해놓고 나중에는 완전하게 수정을 하는 것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 조약 같은 것에 있어서도 나토도 욕만 하지 돈은 더 되고 전보다 그런 식 해서 이제 스튜디오 갱스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 이 투자가들은 스튜디오 갱스터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뭐 무역 적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주 깜짝깜짝 놀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세계적인 그 양적 그 긴축, 그 타이트닝, 이런 것에 대해서 2019년에는 이 무역 전쟁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제로미 파웰이 이자율을 뭐 좀 너무 급하게 올리는 것을 멈출 수도 있어.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안정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대고 뭐 4조 달러인가요? 뭐 그 어떤 그 양적 완화 같은 것 한다고도 했고 해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유턴했고 지금의 분위기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도요, 미국 채권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직후에는 올라갔지만 그 뒤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알고 강경한 강한 경제 성장이 기대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미국 채권도 안정세로 들어갔다 하고요. 대통령이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 분야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 그 집권 이후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 정보 브리핑 담당자들에게도 경제 얘기를 많이 물어본대요. 테러라든가 스파이라든가 관심이 적답니다. 북한 문제, 이란 문제, 핵 문제 공개적으로는 막 그 비난을 하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 정보 브리핑 담당자에게 누가 이기고 있나,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어느 나라의 재정 상태가 더 좋은가, 이런 것을 물어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보 브리핑도 일주일에 2번으로, 날마다 받지도 않아요. 2번으로 줄였거든요. 댄 코츠하고 지나 헤스펠, 한 사람은 국가정보원장, 또 한 사람은 지나 헤스펠, 그 CIA 국장 해서 이 사람들이 차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 나머지에는 존 볼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존 볼튼은 이 두 사람이랑 같이 들어가지 않고 두 사람은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들어가고, 존 볼튼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함께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 아니 왜 나와 거래를 안 끊지? 내가 그렇게 뭐 많은 군사 비용 지출 더 하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이런 걸 물어본다던가, 왜 러시아의 가스를 여전히 사고 있지? 등등이요. 그리고 미군 기지에 주둔 비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하고 국가안보 브리핑에서 계속 그 계산을 하고 하면서 결국은 내 장군들은 my generals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내 장군들은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고요. 물론 역대 대통령들이 빌 클린턴도 경제 정보 많이 얻기를 원했고, 오바마도 2008년도 경제 침체 이후에 경제 이런 것을 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지나치다는 것,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은 부시 대통령도 이제 그 경제 그런 것을 브리핑한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다릅니다 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 뒤에 계속 토론을 통해서 이해하고 의견을 좁혀갔 오바마도 마찬가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트윗으로 이제 바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 차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세크라멘토에서 지난해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흑인 청년이 할머니 집 뒷뜰에 갔는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손에 총을 들고 있는 줄 알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휴대폰인 거예요. 20발을 쏴서 숨졌는데 그 경관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그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NPR과 인터뷰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아들이 어제 숨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고요. 시위가 대단합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그리고 호노룰루에서는요, 한 남성이 아버지도 최근에 암에 걸리셨고 와이프도 아프고 해서 배심원에서 빠져보기 위해서 이제 막 다른 44명이 있는 가운데서 난동을 부리고 했더니 판사가 가둬버렸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